자,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10월 14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10월 학평 비문학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서 우리가 4번, 9번 지문의 첫 번째 가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볼 건데 일단 역시 가나 지문 4번, 9번 가나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 일단 수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글을 먼저 보면서 어떻게 비문학을 읽어나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을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모든 글의 처음 부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해당 글이 가글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심 소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지를 그 가닥을 그 줄기를 잡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 처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잡아볼게요. 자, 미학적 담론에서 천재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자, 지금 가글의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잘 잡아나가야 되는데, 일단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천재에 대한 규정, 천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변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천재에 대한 규정이 딱 어떤 하나로서 딱 절대적인 어떤 하나로서 정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변치 않고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사상, 지배적인 사상, 이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소개하고 있어. 천재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글의 중심 소재다. 중심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 변화는 자, 두 번째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게 그 천재에 대한 규정이 그 규정이 변화해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 변화, 이 천재에 대한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역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1문단에서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천재에 대한 규정이 변화해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주체성, 인간, 뭔가 신에게 종속된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성과 능동성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과 이 욕망과 관련이 있는 변화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천지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는 것. 그럼 우리가 본문의 내용, 본문에서 상술할 내용, 1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2문단, 즉 본문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상수를 해주죠. 그렇죠? 그 상수할 내용이 시대에 따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며 시대에 따라서 서술하는 방식을 이제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통시적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그 시대마다 천지에 대한 규정의 차이점을 파악해가면서 읽는 것이 올바른 독해법. 해당 글을 이해하는데 적절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독해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문단은 중심 소재, 그리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무엇을 상술할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문단. 1문단에서부터 탁 내용을 잡아가면서 읽어나가야 지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비문학 지문과 밀접하게 달라붙지 못해요.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글을 읽어나가.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글에 밀착해서 읽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읽어나간다는 것은 이 글이 우리에게 뭘 설명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측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글에 찰싹 붙어서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문단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변화해 왔을지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나 자연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한 지배적인 어떤 그런 사상, 이념으로서 작용할 때의 천재에 대한 규정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중심의 인간 주체성, 이것들이
굉장히 대두되던 그런 시대에서는 어떻게 천재에 대한 규정이 앞선 그런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렇게. 자, 이 문단 보면 신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중세시대의 예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술 분야에서 아까 미학적 담론이었으니까 이 예술 분야에서 신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그것이 지배적인 사상이던 중세시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중심 소재와 끊임없이 연결해가면서 글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이 신중심의 시대에선 천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자, 보면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렇게 나오네. 예술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그러면 수단이라고 하는 것, 이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단순한 수단, 그것의 그 목적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것, 간주되었고, 예술가는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왜요? 수단이니까. 예술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 예술을 행하는 예술가 당연히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로 창작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후 15세기 무렵, 자, 시대가 변화했네요. 그쵸? 중세시대 15세기 무렵 통시적 관점에 따라서 서술이 됐을 테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을지. 일단 앞선 시대, 중세시대라고 하는 시대에서는 예술이 어땠다? 예술이 수단이었다라는 거 말했으니까 이 15세기 무렵에는 예술이 어떻게 여겨졌을까? 이걸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되죠. 앞선 시대와 차이점 파악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돼.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싹 트면서 자, 신중심의 사고가 지배했던 때와 달라졌네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천재가 예술의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천재에 대한 규정. 이게 우리 중심 소재였어요. 그럼 이 천재가 드디어 예술의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어. 언제? 15세기 무렵 르네상스 시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싹 트면서. 그럼 앞서 말했던 그 신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그런 중세 시대에서는 애초에 천재, 예술의 역사에 있어서 천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간이고 예술가는 다 신에 종속된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것에 불과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천재에 대한 규정이 애초에 신중심 시대에는 없었어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싹 트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천재라고 하는 개념이 예술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거야. 이 시기 예술가의 임무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술가의 역할과 임무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술의 역사에서 천재라고 한다면 그 예술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사람이 천재라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천재는 규정되었다. 그죠? 우리 일문에서 잡았던 해당 글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술할까? 라고 하는 거, 일문에서 잡았던 내용, 그거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서 잡아야겠죠. 15세기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세계관, 천재라고 하는 개념이 예술의 역사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천재는 다름 아닌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 자연 모방은 이 문단의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 예술의 중심적 경향으로 18세기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18세기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시대 변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나 자연 모방은 그러나 역접어 나왔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의 서술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역접어 다음의 내용, 자연 모방과는 다른 능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예술가의 지위도 상승하면서 예술가들은 자연에 대한 단순한 재현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게 뭔지 소개하겠죠. 그 단순한 재현 이상의 것, 예술가들이 새롭게 추구하게 되었던 것. 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예술가들이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 새로운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천재 개념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겠죠. 예술의 역사에서 천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는 예술가의 임무를 자연을 모방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천재였는데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새로운 것, 그 이상의 것을 잘하는 사람이 천재가 될 테니까 기존의 천재의 개념, 천재라고 규정됐던 것, 그 천재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천재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뒤보는 학자 나오네요. 이 학자는 천재를 어떻게 규정했을까가 나오겠지. 끊임없이 우리 일문단에서 소개했던 것과 끊임없이 연결지어서 우리 읽고 있어요. 뒤보는 천재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존재로 보았다. 자, 자연을 모방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앞선 시대와 큰 틀에서는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근데 앞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자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모방하는 존재로 귀보라고 하는 학자는 생각했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순저버, 귀보가 역시 천재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귀보는 천재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창작 규칙이 아닌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모방을 함에 있어서 그 각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현 방식, 뭐 개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모방,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다 각각 모방을 할 텐데, 있는 그대로 모방을 한다면,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모방을 한다면 A, B, C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창작한 그 예술 작품은 다 동일한 형태가 될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뒤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 이 A, B, C가 다 천재라면 그 각각의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재진술 앞에 나왔던 뒤보의 그러한 견해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천재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일단 그 목적어랑 서술어. 뒤보는 주어, 뒤보는 천재를 어떻게 규정했어? 자연 모방의 테두리, 자연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각각의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자적인 개성,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모방했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18세기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것, 앞선 시대의 그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제 새로운 경향을 나타냈고, 그것에 따른 뒤보라고 하는 학자가 생각한 천재의 개념, 천재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자, 18세기 후반 칸트의 미학에서는 학자 나왔어요. 역시 칸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천재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천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앞선 뒤보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거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되겠어. 천재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모방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쵸? 앞서 말했던 뒤보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신만의 천재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반면, 칸트는 애초에 그 틀 자체,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틀 자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 그것이 이제 뒤보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자, 그래서 천재를 이렇게 보았다.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칸트는 그러한 천재의 능력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수만이 타고나는 것, 뭐 선천적, 선험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쵸? 그런 타고나는 것, 천재 특성, 천재의 능력, 소수만이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뭐 이런 것들 선택지문에서 내용일치 문제에서 칸트는 습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뭐 경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런 표현, 잘못된 표현이 되겠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일치 문제에서 오답 선지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칸트에 의하면 천재가 창작한 예술 작품만이, 이런 표현 잘 봐야죠. 보조사, 오직 그것만. 왜냐면 함정이 이제 내용일치에서 역시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천재가 창작한 예술 작품만이 아름다운 것이다. 다른 것들은 다 추한 것이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전범, 앞선 그런 규범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칸트의 견해예요. 그렇죠? 칸트의 견해예요. 천재가 창작한 예술 작품,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술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서, 그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칸트에 이르러서 천재는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그쵸? 앞서 나왔던 뒤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에서는 역시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천재는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예술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다. 앞서 말했던 그러면 귀부의 그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독자적인 주체적인 어떤 그런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네요. 왜? 자연을 모방하는 존재로서 기능하니까 예술가가, 천재가. 자, 19세기 들어 역시 새로운 시대니까 이 19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천재가 어떻게 규정이 될까? 천재를 어떻게 규정할까? 뭐 학자의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18세기는 그랬으니까 한번 볼게요.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예술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낭만적 천재상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조가 주류가 되면서 당연히 그것들이 지배적인 것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천재에 대한 규정, 천재의 상, 천재의 모습, 천재의 특성 이런 것들이 규정되겠죠.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여기서 낭만적 천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천재로서 여겨지겠죠. 낭만주의 시대의 천재는 무의식적인 영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며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자, 역시 낭만주의 시대의 이 시대의 천재는 규정되었다예요. 모든 내용들이 2문단, 3문단, 4문단 모든 내용들이 다 천재를 각 시대마다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변화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어요.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뭐 일단 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야지가 될 수도 있지만 1문단에서 그 뿌리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그 줄기를 우리가 잘 잡았다면 그 줄기 글을 이루고 있는 큰 대를 우리가 잡았다면 여기서 어떤 표현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부분은 그 시대가 천재를 이렇게 규정하나 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문단에서 이거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겠지. 그 해석 범주, 의미 해석 범주 내에서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개인적으로 뭐 수업 때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러시아어 할 줄 알아요? 뭐 아랍어 할 줄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예술의 주를 형성하면서 낭만적 천재상이 제시되었다. 그럼 감정, 개성을 중시하는 것, 그러한 사조에 따라서 천재를 그렇게 규정하겠지라는 내용이 만약에 파악이 됐다면 이 중간에 만약에 러시아어가 들어가 있어요. 막 아랍어가 들어가 있어. 심지어 막 기호들 뭐 우리 한글도 아니야 막 기호들이 막 들어가 있어. 적어도 얘네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19세기의 천재상을 감정과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의 천재상을 설명한 거겠지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독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물론 문제화되는 것들, 선지를 우리가 고르는 데는 미시독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미시독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로서 큰 줄기를 보고 그 줄기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해가고 그 각각의 문단에서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약간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글을 보는 것과 글을 읽는다는 건 분명히 달라요.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해가며 이 문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문단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방향에 무슨 의미의 설명들을 나에게 하고 있을까? 이것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읽는다는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시험 때도 그냥 툭툭툭툭툭 어차피 이런 얘기하고 있지. 이 얘기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이거 파악하려고 읽고 있지.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툭툭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감정과 개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낭만주의 사조가 주류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천재는 역시 그 틀 안에서 규정되겠죠.
무의식적인 영감, 그것을 바탕으로, 그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재 규정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대, 19세기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 영감, 그리고 독창적인 작품, 독창적이라는 표현,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존재로 규정이 된 거죠. 앞서 말했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조가 주류니까. 즉 재진술,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 천재는 종교의 예속과 모방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독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예술이 뭔가 종교라든지 자연 이런 것들로부터 종속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렇게 터트려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19세기 낭만주의 사조, 낭만주의 시대, 그 시대가 이렇게 자신의 독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재상은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했다고 했고, 그 천재에 대한 규정이 그런 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그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1문단에서 얘기했었죠. 이후 이어지는 시대의 천재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간의 욕망, 자연이나 신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천재상들이 변화해 나가겠죠. 그죠? 비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 4번, 9번 지문이 보통 이제 가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 비문학뿐만이 아니라 문학도 역시 가나다 이렇게 구성되는 지문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각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 지문 이것들 골라낸 다음에 나머지 낙을 읽고 나서 그 나머지 선택 지문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면 낙을까지 읽고 나서 가에 대한 정보가 기억이 안 날 거잖아. 그러면 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택 지문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각을 가가지고 서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낭비되죠. 그래서 각을 읽고 나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4번 선택 지문인데요. 그쵸? 가는 천재 예술가의 유형 분류. 천재 예술가의 유형을 만약에 분류했다면 어떠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 유형이 어떠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거 설명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이 있다. 이 천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형을 분류한다는 건 앞선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심 소재를 설명하는 상수라는 내용의 설명 방식, 통시적 관점과는 관련이 없죠. 그쵸? 나 볼 필요도 없어요. 가, 천재 예술가의 특성 제시하였고, 각 시대마다 천재 예술가가 어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나까지 봐야 되겠고, 답의 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천재의 예술작품이 지닌 기능, 그것이 소실된 원인을 분석하였고, 천재의 예술작품이 지닌 기능 소개하긴 했어요. 그 칸트의 예술에서, 칸트의 그 천재상에서, 천재에 대한 규정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소실된 원인, 이것이 뭐 소실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없었고요. 그쵸? 가는 천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언급하였고, 학자들의 관점 나왔죠. 그쵸? 뭐 뒤보도 나왔고, 칸트도 나왔었는데, 천재가 이러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러한 책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았죠. 그쵸? 5번 가는 미학적 탐론에서 천재 개념의 시대적 변화를 조명하였고 밝혀내었고 뭐 설명하였고 이게 중심적인 내용이잖아. 그쵸? 그래서 아까 2번 선택 지문에 나왔던 특성을 제시했다는 건 그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부분, 요소들 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5번 선택 지문은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서 더 무게감이 실리는 선택 지문은 가만 봤을 때는 5번 선택 지문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나까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골라내는 것이 훨씬 좋겠죠. 우리가 가만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4번 문제의 발문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나까지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에 대한 선택 지문의 서술이 5번 선택 지문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5번을 답으로 확 골라버리면 안 되죠. 분명히 가만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5번 문제는 가 단독 문제네요. 그쵸?
가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1번 선택지문.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목적에서 벗어난 예술작품의 창작이 어려웠다. 그쵸? 종교적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서 예술이 기능했으니까, 역할이었으니까. 뒤보는 천재를 자연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것이 바로 뒤보의 천재에 대한 규정이었으니까. 자,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뭐였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뭐였어?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였어? 여기 나와있죠? 어디 나와있어? 여기, 15세기 무려 여기 나와있잖아. 예술가의 임무 나왔어요. 자연 모방.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존재가 천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 살짝 우리가 본문의 내용 근거로 살펴봤지만 그것이 내용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다든가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였지?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확 생각이 났어야 돼. 르네상스 시대는 처음으로 천재에 대한 개념이 규정됐던, 등장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은 자연 모방의 정도가 강했다가 점점점 약해지고 인간의 주체성이 강해지는 그러한 양상으로서 천재에 대한 규정이 변화했으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관통해서 이해했으면 뭐 파악할 수 있는 선택지문이긴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자연 모방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천재였고요. 뒤보가 정의한 천재는 정해진 창작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성을 표현한 존재로 평가될 수 있죠. 그쵸?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틀 안에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규칙,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창작했던 그러한 존재였으니까 뒤보가 정의한. 칸트는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천재가 사람들을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천재의 작품이 아름다운 것이며 천재의 작품만이 예술작품만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이 준거로서 기능한다고 했어요. 이 천재가 판단의 준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재가 오히려 준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 준거에 따라서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5번 선택지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까지 살짝 살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4번, 9번 지문의 첫 번째 가글이었고요. 그 가글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비문학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점, 그 점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자 쌤이 설명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붕 뜬 채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달라붙어서 그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당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